안녕하세요. 해원중학교 2학년 여러분. 오늘 10분 역사의 주제는 세계사에서 잘 찾아볼 수 없었던 주제입니다. 바로 우리나라, 조선에 대한 건데, 조선이 근대화를 추진하는 과정을 교과서 179페이지부터 배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은 계속해서 쇄국 정책을 유지하고 있던 나라로서 아직까지 개항을 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19세기 중후반까지도 조선은 개항을 하지 않고 있었는데, 이 조선의 개항이 이제 일어나게 됩니다. 그 개항의 계기는 바로 일본 군함 운요호가 일으킨 운요호 사건이 되겠습니다. 일본 군함인 운요호가 강화도에서 무력 시위를 하자 여기에 대해서 조선군이 사격을, 이 운요호의 대포를 사격했고, 운요호에서는 조선이 먼저 쐈다면서 교전에 나서게 됩니다. 이 운요호 사건에서 메이지 유신으로 강력해진 일본 군대에 의해 조선군이 패배하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운요호 사건이 되겠습니다. 자, 이 운요호 사건의 결과 강화도에서 일본과 조선 간의 조약이 체결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1876년의 강화도 조약입니다. 강화도 조약에는 어떤 내용들이 담겨 있었느냐? 첫 번째로 조선은 일본에게 세 개의 항구를 개항해 준다는 조항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부산,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인천, 북쪽의 원산을 개항해 주고요. 그 다음에 일본에 조선의 해안 측량권, 즉 조선 해안이 어떻게 생겼는지 지도를 만들 수 있는 해안 측량권을 허용해 주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일본 시간에 배웠던 영사재판권을 일본에 허용해주면서, 이 강화도 조약은 조선이 외국과 맺은 최초의 불평등 조약이자 외국과 체결한 최초의 근대적 조약으로서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강화도 조약은 조선의 개항을 이끌어냈던 그러한 조약으로서 평가받고 있습니다. 자, 이 강화도 조약의 체결로서 조선은 개항의 길로 나서게 됩니다. 자, 이렇게 운요 사건을 겪고 일본군의 강력함을 본 조선은, 우리 조선도 빠르게 서양 문물을 받아들여서 강력한 국가가 되어야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서양 문물을 수용하는 개화 정책을 조선이 이때부터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서양 문물을 수용해서 국력을 발전시키고자 이러한 개화 정책들을 추진하게 되는데, 첫 번째로 정부 조직의 근대화를 위해서 개화 업무를 담당하는 기구로 통리기무아문을 창설하고, 그 다음에 청나라와 일본의 근대화 정책들을 살펴보기 위해서 청나라와 일본의 사절단을 파견합니다. 청나라에는 영선사, 일본에는 조사시찰단과 수신사라는 사절단을 파견하고, 그리고 강력한 근대적인 군대를 만들기 위해 신식 군대인 별기군을 조직하면서 개화 정책에 힘을 썼던 것이 바로 이때가 되겠습니다. 자, 하지만 이 개화 정책을 둘러싸고 조선 내부에서 갈등이 벌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첫 번째로 개화 정책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부터 갈등이 벌어지기 시작해요. 조선의 전통인 유교 질서를 지키기 위한 유학자들의 반발이 이 개화 정책을 둘러싸고 일어나게 됩니다. 이들은 조선의 전통, 그 유교적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는 절대로 개화를 해서는 안 되고, 바른 것을 위하고 나쁜 것은 배척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여기서 나쁜 것은 바로 근대적인 서양의 정책과 물건들, 사상들이 되겠죠. 이러한 유생들의 반대를 일명 위정척사 운동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개화를 할 것인지 말 것인지도 중요했지만, 개화를 어떠한 방향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대립이 이어지게 됩니다. 개화를 빠르게 해야 된다는, 국가의 근대화를 빠르게 이루어내야 된다는 급진 개화파와, 그 다음에 국가의 근대화, 개화를 천천히 이루어야 된다는 온건 개화파로, 이렇게 개화의 방향성을 놓고도 개화파들끼리도 대립을 하고 있었습니다. 개혁을, 근대화를 빠르게 해야 된다는 급진 개화파들은 조선은 일본의 메이지 유신을 모방해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전부 다 바꿔야 된다고 얘기를 했고, 특히 서양 정치 제도도 수용을 해서 빠른 속도로 개혁을 추진해야 된다고 말을 했던 게 바로 이 급진 개화파가 되겠습니다. 이 급진 개화파의 대표적인 사람으로서는 김옥균이 있습니다. 반면 온건 개화파는 청나라의 양무운동을 모방해서 유학을 기본으로 한 조선의 전통을 지키면서 차근차근 서구의 과학기술을 받아들여야 된다고 했고, 이를 바로 동도서기라고 합니다. 동쪽의 도를 지키면서 서양의 기술을 받아들인다는 동도서기라고 하고요. 이러한 온건 개화파들은 청나라의 양무운동을 모방해서 서양의 기술만을 수용하는 천천히 하는
개혁을 추진했고 이 대표적인 사람으로서 김윤식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이러한 상황에서 국가를 조선을 빠르게 개혁해야 된다고 생각한 급진개혁파의 김옥균과 홍영식 등이 국가의 정권을 장악하기 위해 쿠데타, 정변을 일으킵니다. 그것이 바로 1884년 갑신년에 일어난 쿠데타, 갑신정변이 되겠습니다. 자, 이를 통해서 이 급진개혁파는 국가의 이 조선의 정권을 장악하고 빠른 속도로 개화를 추진하려고 했지만 정변이 일어난 지 단 3일 만에 먼저 여기부터 얘기할게요. 갑신정변에서는 급진개혁파가 조선에 급격한 개혁을 추진했었습니다. 청나라의 조공을 없애고 신분제도를 없앤다는 굉장히 혁명적인 개혁을 추진하려고 했지만 단 3일 만에 위안스카이가 이끄는 청나라 군대의 개입으로 이 갑신정변은 실패로 돌아가게 되면서 개화 정책을 둘러싼 갈등들은 봉합되지 않고 계속해서 혼란스러운 상태로 남아있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한 와중에 이제 근대 국민국가 수립을 위해서 민간과 정부에서 모두 노력이 등장하게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알아볼 국민국가 수립을 위한 활동은 민중들이 일으킨 동학농민운동이 되겠습니다. 전라도 고부 지역에서 탐관오리 조병갑이 굉장한 횡포를 부리고 있었습니다. 자기 아빠를 칭찬하는 내용의 비석을 세우려고 막 돈 걷고 농사에 물값을 내라 그러고 별 이유를 대가지고 돈을 거두려고 했습니다. 자, 이러한 조병갑의 횡포에 맞서서 전봉준이 이끄는 농민들이 대대적으로 농민 봉기를 일으키게 되니 그것이 바로 1894년 이 조선을 뒤흔들어 놨던 동학농민운동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동학농민운동이 일어나자 조선 조정에서도 농민들의 요구를 받아들여서 조선을 어느 정도 개혁을 해야겠구나, 조선의 나쁜 점을 고쳐야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어난 개혁이 바로 1894년에 갑오개혁이 되겠습니다. 이 갑오개혁에서는 동학농민운동 당시에 농민들이 바꿔달라고 했던 것, 개혁해달라고 했던 것들을 일부 수용하게 되었는데, 첫 번째로 신분제도를 폐지하고 과부의 재혼을 허용했으며 그 다음에 과거제도를 폐지하는 혁명적인 개혁들이 일어났던 것이 바로 갑오개혁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갑오개혁 과정에서 일본과의 마찰이 심하게 일어나게 되었고, 이것은 일본 낭인들에 의해 조선의 왕비가 시해당한 을미사변으로 비화되게 되겠습니다. 자, 이러한 위기에 맞서서 고종은 러시아 공사관으로 꽁무니를 내빼게 됩니다. 도피를 하게 돼요. 이것이 바로 러시아 공사관으로 도망갔다고 해서 아관파천이라고 하고 있고, 이 아관파천으로 인해서 야심차게 시작했던 갑오개혁은 중단되는 결과를 맞게 되겠습니다. 자, 이러한 상황에서 조선은 여러 열강의 이권 침탈에 엄청나게 시달리고 있었어요. 광산 채굴권도 다 내주고, 삼림 체벌권도 내주고, 철도 놓는 권리도 다 내주고, 여러 이권 침탈에 시달리고 있던 시기가 바로 이때입니다. 자, 이러한 시기에 조선에 새롭게 돌아온 사람이 있었으니 그가 바로 미국 유학을 갔다가 돌아온 서재필이라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이 서재필은 조선을 근대화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게 되는데, 바로 사람들에게 근대화의 필요성을 알리기 위해 독립신문을 발간하고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자주성과 근대화를 위한 협회인 독립협회를 창설하게 되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근대의식의 보급을 위해 노력했던 사람이 바로 서재필이라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서재필이 만든 독립협회에 의해 우리나라에서 최초의 대중 집회가 열리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만민공동회의 개최가 되겠습니다. 만민공동회에서는 신분의 높고 낮음, 지위의 높고 낮음, 천하고 귀함 이런 거에 상관없이 누구나 앞에 나서서 연설을 할 수가 있었고, 이렇게 민주적인 토론의 장이 열려서 우리나라의 자주와 자강을 위해, 즉 스스로 강해지는 것을 위해 사람들이 힘을 모으던 게 바로 만민공동회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만민공동회가 열리고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지는데, 이러던 와중에 아관파천 이후에 국민들이 고종이 궁궐로 돌아와 달라는 환궁 요구를 끊임없이 하게 됩니다. 아니, 국가의 왕이 남의 나라 외교관이 사는 곳에 자꾸 도망가 있으니까 나라꼴이 말이 아니었겠죠. 그래서 계속해서 환궁 요구를 하게 되고, 1897년 러시아 공사관으로 도망갔던 고종이 결국 덕수궁으로 환궁을 하게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서 고종은 우리나라의 위신을 다시 세우고 우리나라가 자주적이며 강력한 국가가 될 것이라는 그 의지를
세계에다가 알릴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어요. 그래서 고종은 이제 왕이었던 그 조선을 벗어 던지고 새롭게 제국을 선포하게 되는데, 고종이 황제로 직접 즉위한 다음에 황제의 권한으로서 연도를 세는 연호를 광무로 정합니다. 그러면서 1897년 이 조선이 대한제국이 되는 결과를 가져오고, 1897년 우리나라에서 거의 유일한 제국이라 할 수 있는 대한제국의 수립이 선포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1899년에 가면은 대한제국의 일종의 헌법이라고 할 수 있는 대한국 국제가 반포가 되는데, 이 대한국 국제는 헌법의 성격을 가지고 있기도 하지만 굉장히 특이해요. 왜냐하면 헌법은 이제 국민들에게 어떤 권리가 있는지, 그리고 정치적 권력을 어떻게 나눠줄 건지,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이 대한국 국제를 보면 전제 정치를 못 박아 놓고 있고, 황제가 모든 군대를 통솔한다, 황제가 법을 제정한다, 즉 대한제국은 황제의 전제 군주 국가임을 명시했던 게 바로 이 대한제국의 대한국 국제가 되겠습니다. 자, 이 파트의 중요 포인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확인하시면서 오늘 여기서 끝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안녕.